네, 청소년을 위한 명연설 리뷰.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백기환 선생님의 연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백기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죠. 우리 청소년들은 저런 사람도 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기환 선생님 누구신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했던 수많은 연설 중에, 이분은 정말 연설이 많아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너무 연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연설,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대중들이 많이 호응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백기환 그 선생님이 남기신 연설 중에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한 연설을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기환 누굴까요? 이분은 1933년, 뭐 32년이란 말도 있고 33년이란 말도 있는데 함경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은율이란 지역이었다는데 우리는 이제 북한 지명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 3.1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신 분의 손자인 거야. 그래서 이 백기환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3.1 운동을 북한 그 함경도 지역에서 조직하는 과정에 그 굉장히 부자였다는데 돈도 많이 되시고 실제로 뭐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되시고 뭐 그런 분이었대요. 그러다가 뭐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일제에 의해서 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도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실제로 백기환 선생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독립운동가 3대 뭐 다 망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형하고 같이 서울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해방 이후에는 뭐 교육 목적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백범기구 선생이 해방되고 나서 남한의 서울 쪽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이 젊었을 때 도와준 인연이 있었던 거야. 그때는 김구 선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젊은 독립운동가였고 그때 백기환 할아버지는 약간 이제 경제적 여유도 있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아버님이 김구 선생을 도와줬고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이제는 귀국한 김구 선생이 그러면 내가 이 백기환이라는 소년을 돕겠다. 그때 10 몇 살이었겠죠. 그래서 그 백기환을 돕는 그런 후원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뭐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김구 선생이 막 통일하려고 북한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비난을 받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도 뭐 토로를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출발부터 뭔가 이제 그 독립운동 플러스 통일운동의 기운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인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백기환의 인생에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김구 선생도 있지만 또 누가 있냐면 장준하 선생이 있어요. 여러분 장준하 선생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장준하 선생은 독립군 출신입니다. 근데 어떤 독립군이냐면 원래는 일본군으로 군대에 끌려갔다가 우리 징용을 간다고 하죠. 일제시대 말에 일본군으로 끌려갔다가 탈출을 해요. 내가 일본 놈들 군대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할 수는 없지. 그리고 탈출을 해서 수만 리를 걸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군으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이 장준하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그 분이 해방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사회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시고 장준하 선생은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박정희 정부였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군 장교 출신이지만 그분은 독립군으로 가지 않고 일본군인 채로, 정확히 만주군이죠. 만주군인 채로 종전을 맞았잖아요. 근데 장준하는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군에 합류했기 때문에 또 나이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장준하 선생이 좀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둘이 굉장한 알게 모르게 라이벌 관계였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특히 야당 국회의원이었잖아, 더군다나.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은 김대중, 김영삼이 등장하기 전에 박정희에게는 굉장히 경계가 되는 그런 야당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랬던 장준하 선생과 이 백기환, 청년 백기환, 당시엔 젊었던 청년 백기환이 의형제 사이였어요. 그래서 장준하의 최측근이었던 거야, 백기환이라는 사람은. 그랬는데 장준하 선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한창 기세를 올리던 유신 시대에 의문사를 당하게 되죠. 여기 보면 여기 장준하 선생 돌아가신 곳이라는 표지가 있죠. 등산을 가셨는데 원래 정치인들 등산 많이 하잖아요. 등산을 가셨는데 실족사해서 돌아가셨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찾아가서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뒤에 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기환 선생 다큐멘터리에 보면 뭐 도끼로 찍힌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아들인 분이 장준하 선생이 묘소를 이장하느라고 다시 유골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두개골에 함몰된 흔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실족해서 죽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암살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현 여권을 비판하는 강력한 야당 지도자니까 그 내버려 두면 나중에 대권 주자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처단한 거고, 그거를 시신도 수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준하 선생의 유지를 이어서 계속 통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이어온 사람이 바로 백기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기환은 민주화 운동에서는 거의 대부급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은.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권에 진출해서 활동했다면 장준하 선생은 그러지 않고 제야에서 제야 운동의 대부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1979년 박정희 정부 마지막 해에 뭐 이렇게 유명한 유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잡혀 들어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이른바 이제 보안사령부 뭐 대공분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끌려가서, 원래 백기환 선생이 당시에 덩치가 한 80kg 이상 나가는 거한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빼빼 마르던 시절이잖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그때 뭐 키도 꽤 크고 몸무게도 80kg 나가는, 그래서 싸움도 실제로 잘하고.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의 측근이면서 뭐 깡패들이 이렇게 시비 걸면은 해치우고 뭐 그런 역할이었던 거지. 그때는 청년 시절에 농민운동도 하셨고. 근데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두드려 맞으면서 몸무게가 40kg대가 됐다는 거야. 80kg 거한이 40kg대로 몸무게가 절반 토막이 났다는 건 어떻게 됐겠어요. 온갖 종류의, 뭐 체력도 좋고 하니까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한 거야. 그래 그때 거의 죽을 뻔했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걸 이제 지금 환경운동연합 하시는 최열 대표가 데리고 강원도에 가서 뭐 극진하게 뭐 뱀사탕도 데려 먹이고 뭐 이렇게 해서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이제 그때 머리가 백발로 변했다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빨리 머리도 백발이 되고 몸도 되게 마르게 되고 뭐 몸도 좀 불편해지고 뭐 어쨌든 뭐 고문 후유증이 있으셨죠.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야의 트로이카라 그래서 이렇게 제야에서 활동했던 분들 중에 유명했던 분이 백기환 선생, 그 다음에 이부영 의원이라고 그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 그 활동했던 이부영 전 의원, 나중에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하죠. 그리고 장기표 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백기환, 장기표, 이부영 이 세 명을 흔히 제야의 트로이카다라고 해서 언젠가는 저 양반들이 뭔가 큰일을 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제야에서는 되게 기대했던 기대주 중에 하나였던 거지. 근데 아쉽게도 제야의 트로이카 중에 이부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긴 됐는데 한나라당 쪽으로 정치를 하시다가 나중에 열린우리당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그 재선을 못 되고 그냥 끝났고, 그러니까 3선까지 하고 4선이 못 됐죠. 그다음에 장기표 씨는 끝내 정치권을 계속 이거 기웃거렸다는 표현이 죄송하긴 한데 정치를 하려고 계속 도전을 했는데 끝내 국회의원 한 번도 당선이 안 됐고, 나중에는 뭐 최근에는 국민의힘 후보로까지 출마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렇게 진영을 넘어가서까지 도전을 했지만 결국 잘 안 된 거에 비하면 백기환 선생은 한 번도 공직을 맡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거에 출마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뭘 했느냐? 대선을 출마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2번 출마합니다. 그래서 백기환 선생이 우리 국민들한테 대중적인 인지도가 생긴 건 이 대선 출마 때문이죠. 그래서 87년 대선에 한번 출마했고 92년 대선에 한번 출마했죠. 그때 87년 대선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해서 양김 그 단일화가 되게 이슈였잖아요. 그때 민중 후보로, 제야 세력을 대표하는 민중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이제 양김의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사퇴했고,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까지 가진 않았고, 92년 대선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마지막으로 붙었을 때 이때는 끝까지 완주를 하셨죠. 물론 득표는 많이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제야 세력도 스스로 후보를 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고, 나중엔 이 흐름이 이제 권영길 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영길 씨가 민주노동당 국민승리 21로 97년에 출마하고 뭐 블라블라, 그 다음에 정의당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분이 유명한 건 대학로에서 연설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람의 공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떠오르고 뭐 어디 하면 누가 떠오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기환 씨는 항상 대학로, 왜냐하면 이제 주로 청년층, 그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이 주요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학로에서 항상 집회를 열었고, 거기서 엄청난 사자후를 토해서 얼마 전에 김어준 씨도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대학로에서 연설하는 걸 자기가 쫄래쫄래 가서 이 백기환 선생의 연설을 들었었던 기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의 명연설가를 꼽는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사자후라는 말이 느껴지는 그런 격정적인 연설을 한 사람은 백기환이었다. 뭐 이렇게 김어준 씨도 얘기하던데, 뭐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자후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그야말로 대연설 시대가 낳은 스타인 거죠. 그때 이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대중 집회가 있던 시절에, 대중 집회하고 대중 집회에 나온 연사들이 스타가 되던 시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제야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어떤 연설 스타,
그게 바로 백기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유명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사실 92년 대선 출마 이후에는 없으셨고 그 다음에 주로 뭘 했냐면 순우리말 보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 뭐 새내기란 말 있죠.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면 다 새내기라고 불릴 거 아닙니까? 옛날엔 새내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입생이라고 했죠. 한자어를 썼단 말이야. 영어로는 프레시맨. 그런데 그걸 새내기라는 우리말을 만들어서 정착시키는데 백기환 선생이 큰 역할을 했고 또 우리 옛날에는 이제 서클이라고 하죠. 학교에 가서 뭐 가입하면 서클에 가입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동아리란 말을 만들어낸 거야. 서클이란 외래어 쓰지 말고 그거와 비슷한 동아리란 말을 쓰자라고 해서 뭐 새내기, 동아리, 또 MT를 목고지라고 한다든가 또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새내기 새로 배움터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그렇게 요즘 대학가에서 많이 쓰는 순우리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보급하는데 앞장선 분이 바로 백기환 선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노래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됐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자예요. 이분이 뭐 작곡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백기환 선생이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 고문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썼던 자작시가 있어요. 그 자작시의 일부 문구를 그 유명한 소설가 황석영 씨가 발췌를 해서 약간 다듬어 가지고 이제 그 곡에 붙인 거죠. 그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됐고 그 노래가 거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의 애국가처럼 그래서 많은 그 집회 현장이나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서 불려졌고 그래서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든 사람으로서 돌아가셨을 때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원작자 백기환 뭐 이렇게 서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요즘 전 세계로 수출돼 가지고 요즘 민주화에서도 민주화 운동하고 있지만 미얀마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유명한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연설은 뭐냐? 이 맥락이 있어요. 이게 2010년 사건이에요. 2010년에 백기환 선생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통일운동을 하셨던 한상열 목사란 분이 있어요. 근데 2010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관계가 좋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랬는데 그 좋았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광자 씨라는 사람이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북한 군인에 의해서 피격되는 일도 있고 또 천안함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배가 군함이 갑자기 의문 폭발로 침몰했는데 그게 이제 북한이 한 거다라는 의혹도 있었고 또 실제로 북한이 연평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역을 포격을 하기도 했죠. 이건 북한이 인정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자꾸 이어지니까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라고 해서 모든 민간의 어떤 남북교류를 다 끊어버립니다. 다 금지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이 평생을 통일운동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겨우 50년 만에 분단을 넘어서서 남북교류가 시작됐는데 겨우 첫 벌을 띄어서 한 10년 정도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게 끊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지.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상열 목사가 북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입북을 한 거죠. 무단 방북을 한 거야. 옛날에 이제 문익환 목사라분도 그런 적이 있었고, 뭐 이렇게 국회의원 하신 여성분도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가끔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래도 이제 통일운동의 그 명맥이 이어지니까 본인은 처벌받을 걸 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북한과의 어떤 민간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서 북한으로 갔고 한 70일 정도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서 자진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판민점으로 넘어올 때 이제 북한 군인들이 같이 배웅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럼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체포되죠. 법으로 금지한 방북을 했으니 당연히 체포되죠. 체포돼서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그 실제로 실형을 살게 되죠. 그런데 같은 통일운동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 한상열 목사 귀국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2010년 8월 12일에 기독교회관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시민사회 원로의 대표로서 대표 중에 한 명으로 여기 딱 가운데 있잖아요. 백기환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발언을 하신 걸 민중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그게 지금 백기환 연설로 조회를 하면 조회수 1등인 거예요. 무려 36만 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서 본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5분 정도 되는 짧은 발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 사람은 기껏해 100명도 안 됐을 텐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36만 회나 조회가 됐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게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5분짜리 영상이 36만 회나 조회수가 나왔느냐. 많은 연설 중에 이게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이명박이한테 얼마나 했답니다. 자, 자, 이왕 나왔으니까 이명박이한테 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상열 목사 잡아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연설의 목표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발언이니까 앞에 기자들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자와 일반 청중들이 있는 상황인데 백기환 선생이 뭐라고 할까 하고 이제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딱 마이크를 잡더니 다 필요 없고 이명박한테 한마디 하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당시 이명박은 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2010년이면 권력이 가장 강할 때예요. 그렇죠. 아주 임기 말도 아니고 뭐 임기 초도 아니고 가장 이명박 정부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던 2010년 딱 이명박 정부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임기 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겠냐고. 뭔가 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탄압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전 대통령이 있을 정도니까 다들 무서워서 조심조심하고 입조심하고 알아서 이렇게 이러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때 백기환 선생님이 딱 나와서 마이크 잡고 내가 이명박이한테 한마디 하겠어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봐, 이명박이. 나 백기환이야. 나 알잖아.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봐, 이명박이. 나 백기환이야. 그러니까 이 백기환 대선 2번이나 나온 분이니까 모를 리는 없겠죠. 이명박 대통령과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현직 대통령이고 자기는 아무 힘없는 사실 제야의 운동가고 노인에 불과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상열 목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먹히겠어요, 씨알이? 그러면 오히려 더 세게 나가는 거지. 물론 이거는 백기환이니까 할 수 있는 연설이에요. 백기환 정도의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정도의 명망을 갖고 있고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패기, 자신감, 용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한테 반말로 이게 사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례한 거죠, 사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 누가 이러면 엄청 나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맥락은 아주 힘이 약한 한 시민이 막강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파격적인 연설인 거죠. 기존의 어떤 연설의 틀을 뒤흔들어 버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인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 북쪽에 가까운 한산열 목사 잡아갈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북한에 갔다 온 한상열 목사 잡아갈 생각하지 마라. 마치 그 어르신이 동네 어르신이 이게 청년한테 얘기하듯이 젊은이 내 말 좀 들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조언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듯이. 왜냐하면 그만큼 연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분단이라는 건 뭐야? 분단이라는 건 뭐야? 너 분단이 아니었으면 그걸 꼭 알아야지. 분단이 뭐야? 자, 분단이라는 건 뭐냐? 갑자기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분단이라는 건 뭐야? 하고 치고 나갑니다. 이런 억양법. 처음엔 조금 작게 시작하다가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듣던 사람들이 응? 하고 이제 현직 대통령한테 분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너 분단이 뭔지 알아? 너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분단이 뭔지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분단이라는 건 뭐냐? 백기환이 생각하는 분단은 뭐냐? 우리가 분단해달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허리를 뚝 잘랐어. 이건 뭐냐 이 말이야. 할 말씀에 의해서 이명박이 얘기 잘 들어봐. 그것은 침략이야. 미국 놈들의 침략이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단이라는 건 뭐냐? 멀쩡한 우리나라를 허리를 뚝 잘랐다. 누가? 미국이. 그럼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38선을 그은 주체는 미국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찰스 본스틸과 나중에 이렇게 국무장관까지 미국에서 하는 그런 장교들, 당시 중령 뭐 대령 이 정도 되는 영관급 장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2차 대전 막판에 이렇게 소련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소련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걸 못 내려오게 막기 위해서 38선이라는 걸 선정을 합니다. 여기 정도에서 끊자라고 하고 여기를 남쪽은 우리가 관리할 테니 38선 이북만 당신들이 관리하시오라고 소련에 통보를 한 거예요. 그게 38선의 기원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분단을 실제로 그은 건
미국 장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란 결국 미국에 의한 침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죠. 아니 분단은 6.25가 일어나면서 북한이 침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북한의 침략은 분단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처음에 분단이 된 것 자체는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맥락인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다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 지식을 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뭐 미국이 분단은 뭐 당시 냉전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이 짧은 5분 발언에서 그걸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분단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 미국을 포함한 외세에 의한 강요된 분단이다. 요걸 알아야 된다. 뭐 그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그 침략선을 좀 넘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로서니 그걸 잡아놓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단선, 그런 침략의 선을 넘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다 갔다 좀 했기로서니 그걸 잡아놓냐라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허리를 뚝 자른 미국의 침략을 정당화해주는 역사적인 범죄라고 하는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라고 이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한상열 목사를 잡아놓는 건 그런 어떤 외세에 의한 침략으로 생긴 분단을 정당화하는 거다. 그걸 정당화하는 게 참여하는 일종의 범죄다. 너 지금 무슨 소리야? 한상열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네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한상열을 집어넣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장에 천생들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 한상열 목사를 며칠 있다 오면 감옥에 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지 않겠지 뭐. 그런 거죠. 갖고 노는 거예요. 당연히 감옥 가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마 그러진 않겠지.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 말의 마술사예요. 높였다가 낮췄다. 이 억양을 5분짜리 짧은 발언에서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말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넣는다시오? 한상열 목사 하나 감옥에 넣는 게 아닙니다. 제국주의 침략 그 분단선을 때려부시고 자주자생적인 통일을 위해서 싸운 이 나라의 피눈물의 역사를 감옥에 넣었다고 하는 만행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상열 한 명을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한상열 목사는 평생 통일운동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온 많은 어떤 민주화운동 그의 역사가 있는데 그 맥락에서 간 거라 이거지. 그게 끊기면 안 되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고 갔는데 그런 사람을 잡아놓겠다라는 건 그 통일운동의 과정 자체를 다 부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의미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한상열 한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알잖아 내가 누구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처음에 했던 얘기 이명박이 내 말 들어 나 알잖아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환기시키는 거죠. 이명박한테 하는 말이라는 걸. 내 말 듣다니까 이왕 높은 자리에 올라앉은 순간은 역사의 범죄는 저지르지 마라.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한상열 목사가 저기서 나들이 갔다 오는 것을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자, 이번에 한상열 목사가 저기 나들이 갔다 오는 것을 잡아가겠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북한 다녀온 걸 나들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었고 그냥 가서 친한 사람들 만나고 즐겁게 아까 보면 여군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아주 평화롭게 다녀온 건데 그게 뭐라고 그걸 잡아놓겠다고 하는 거냐 라면서 이제 이거는 이런 일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큰 범죄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뭘 의미하는 줄 알아?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 남의 나라 백성들을 갉아먹는 알아먹는 착취해먹는 나쁜 놈들 있잖아. 그놈들이 없어져야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영혼이 있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명박이 얘기 들어.
그걸 보고 현상타파의 정신, 어린 말로 얘기하면 진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염원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이명박이 내 말 들어. 이제 중간에 또 쉬임새 들어가고, 그게 바로 현상타파의 정신, 진보라고 하는 거다. 결국 한상열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는 건 진보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다. 진보 전체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확장하고 개념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보수도 있지만 진보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지지하는 진보 이념을 다 감옥에 넣겠다는 거냐? 라고 이제 되물으면서 그 감옥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걸 다 강조하는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인류에게는 그런 보편적인 영혼이 있어 진보라고 하는 거. 그것을 교사라는 거나 다름없어. 자, 이 교살이라는 건 목을 졸라 죽인다라는 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한자어로 교살이라고 하죠. 진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을 교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네가 꼭 해야 되겠느냐? 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나는 누구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야. 죽일놈이면 죽일놈,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내 삶을 먹었으니까 내가 부탁하려고 해.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낯살이나 먹었으니까 그냥 부탁할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이명박이라는 상대를 그냥 가지고 노는 겁니다. 말로.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 말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짧은 발언에서 아주 스펙타클하잖아요. 그다음에 인류의 보편적인 영혼 진보에 대한 그리움을 교살하는 악질적인 범죄자가 되진 말라. 자, 여기까지. 인류의 보편적인 진보라는 이념을 교살하는 악질적인 범죄자가 되지는 마라. 이렇게. 이거 어디, 그럼 이 감옥에 넣으면, 한상열 감옥에 넣으면 악질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딱 해버리는 거지. 물론 이 영상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보지는 않았겠죠. 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현장에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발언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지금 3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고 또 앞으로도 이건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근데 사실은 이건 이 노년의 백기환 선생이 아무 힘도 없고 뭐 이럴 때 하신 발언이고, 정말 유명한 연설은 뭐 대학로에서 했던 그런 대선 출마 연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92년도에 대선에 나왔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TV에서 연설하시는 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지금처럼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서 뭐 부구를 열어 뭐 이러면서 약간 무슨 시를 읊듯이 그렇게 연설을 하셨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봐도 야, 저분 참 말 잘한다.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8번이니까 당선될 일은 없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젊었을 때의 연설을 더 이렇게 사저울을 뿜어내던 연설을 분석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연설은 요즘 유튜브에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87년 연설이 있긴 한데 그건 영상이 없고 그냥 목소리만 있고. 그래서 그래도 짧지만 백기환 선생의 연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소개를 드렸고, 자, 그럼 백기환 선생의 연설을 정리해보면 어떠냐?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습니다. 일단 형식을 파괴하는 구어체 연설, 그러니까 반말투 연설을 막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백기환이니까 할 수 있는 연설이에요. 나이가 뭐 70, 80이 된 노인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본인이 뭐 두루마기 입고 뭐 이렇게 백발성성한 뭐 그런 컨셉이니까 가능한 연설인 거죠. 아무 데서나 반말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연설은 존댓말로 하는 겁니다. 대중을 상대로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컨셉에 따라서, 그리고 맥락이 그럴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나이와 백기환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연설이죠. 이 이명박이 나 백기환이야. 나 알잖아. 그럼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받쳐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용기. 이건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반대하면서 효창운동장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삼선 개헌은 국채의 반역이다. 그 연설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박정희 씨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때는 다 각하라고 부르던 시절이잖아요. 각하 이것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님도 아니고 박정희 씨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백기환 선생이 이명박이 이렇게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뒷골목에서 뒤통수를 맞을지 어디로 끌려가서 구타를 당할지, 심지어 장준하 선생은 등산 갔다가 의문사했잖아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닌 거죠. 이명박 정부 때도 뭐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다들 뭐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다들 두려워서 스스로 입 가리고 말 조심하고 그런 시절이 다들 움츠러들었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때 그렇게 용기 있게 최고 권력자를 비판하는 그런 진정성과 용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다 감수하겠다는 태도, 그게 바로 이 연설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슈와 역사, 철학을 넘나드는 그 내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한상열 목사 요것만 얘기하면 이 연설이 그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호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진보라는 철학적 가치까지 다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상열 목사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를 큰 어떤 인연과 역사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짧은 연설이지만 굉장히 품이 넓은 연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설이 뭔가 이 연설 되게 좋은데 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청중들에게. 그 다음에 또 질문과 답변. 이명박이 나 알잖아.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답변. 자기가 회수하죠. 그거를. 그러면서 혼자 하는 연설이지만 질의응답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마치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명박 대통령 앞에 놓고 대화하고 호통치는 거, 혼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연설을 통해서. 이런 것도 참 적절히 활용을 했다. 좋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진보라는 보편적 가치에 호소를 하니까 단순히 한상열 목사 개인을 구해주세요 하면 이제 훨씬 설득력이 약해. 왜냐면 이건 실정법 어겼잖아. 가지 말았는데 북한 갔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실정법을 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라는 어떤 가치에 관한 문제다. 라고 확장시킴으로써 이제 설득력을 더 확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평생에 걸쳐. 이분이 80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뭐 장기표 씨 얘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당을 바꾸기도 하고 진영을 건너뛰기도 하고 아니면 타협해서 어쨌든 뭐 공직에 들어가서 억대 연봉 받고 뭐 좋은 기관장 해가지고 검은 차 타고 다니면서 뭐 말년에는 그렇게 좋은 거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도 공직 맡아가지고 민주화운동 했던 세력이 벌써 3번이나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도로 유명한 분이 공직을 탐했으면 한 자리 못 했겠어요? 무슨 뭐 기관장이나 뭐 좋은 자리, 명예직 그냥 쉽게 임명되는 자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도 제야 인사로 남고 항상 가장 우리 사회에 힘없는 사회적 약자, 노동자, 뭐 세월호 사태, 뭐 그런 백남기 농민의 어떤 그런 시위 이런 데 항상 결합하시면서 이제 그런 제야 민주화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계의 대부로서 마지막까지 평생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586 세대 유명한 국회의원들도 있고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어떤 그런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과 대의에 헌신하는 삶. 이분이 걸었던 노선이 100% 맞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분이 걸었던 노선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고 굳이 뭐 저렇게까지 통일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 100% 돌이켜보면 뭐 그 당대에 꼭 필요한 진리였느냐 뭐 논란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한 말을 지켰다라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그렇게 하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많은 어떤 이익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말과 글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백기환을 다시 회고하고 추모하면서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분의 연설이 명연설로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설이 되었다. 그건 바로 이런 백기환의 삶의 연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 연설을 할 일이 있을 때 백기환 선생처럼 자기의 인생을 걸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하자 라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